잘 치셨습니까? 커피 한 잔들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자,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같이 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빚이 많아서 어차피 못 올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어차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가 지금 역전된 지 꽤 오래됐죠. 오래 갔는데도 지금 뭐 올릴 생각. 우리는 지금 0.5%를 더 내리는 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0.5% 0%로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소는 넘어간.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환율 가치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우리는 이 0.5%라는 게 물가 상승에 대한 거를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미 우리는 어느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일본 뭐 얘기하면 야 은행 돈 맡기면 돈이 하나도 없다더라. 응? 2007년, 2010년 우리 리먼 사태 때 뭐 일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였었고 돈을 그때 아베노믹스 때문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풀었어요. 풀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나 이게 일부 값,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값은 안 올라갔지만 도심에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거. 미국도 마찬가지죠. 리먼 사태로 인해서 돈을 무지하게 풀었어요. 풀다 보니까 뭐만 올라갔어요? 부동산 값만 올라가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내에 집을 거의 못 사고 노숙해야 되는 월세가 뭐 원룸 하나가 보통 지난번에 한번 뉴스 보니까 3,000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하면 5,000달러도 안 되게 월급을 받아서 반으로 뭐를 내야 돼? 집세 내야 되는 거죠, 집세.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거의 이제 목전에 다 오는 거죠. 우리 과거에 뭐 선진국들 얘기했던 시대가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우리가 그런 시대가 이제 닥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당면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당면하는 문제. 지금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분양권은 당연히 지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죠. 자격. 문제는 자격이죠. 자격은 명의죠. 두 번째, 대출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그래서 3040 세대들이 지금 이 분양권을 조기에 사전 청약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3040이 이걸 하게 만들어요. 50 비율을 높여주는 거죠. 비율 50%를 3040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역차별을 받는 게 누구예요? 5060이죠. 역차별을 받는 게. 역차별이라는 얘기는 얘를 3040이 지금 계속 말이 많으니까 그쪽을 50% 줘버리면 그럼 여태까지 가정부용하고 뭐하고 돈 모아서 꾸준하게 기간 채워서 했던 5060은 뭐 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얘기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부모들인데 부모들 세대들한테 뭐를 할 거냐. 또 하나의 역차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해 나간다니까 이걸로 해서 지금 하는데 얘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게 뭐냐면 전세가 폭등이에요. 폭등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전세를 살거든요. 이분들이 3040 세대들이 전세를 살아요. 5060도 청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되고 정부가 말하는 거를 믿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들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를 비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빛과 그림자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빛 쪽에는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부 가라앉은 대로 가면 돈이 없어요. 언제? 정부가 언젠가는 이게 3040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급 과잉으로 와요. 공급 과잉. 이게 공급 과잉으로 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풀었던 것들이 뭐로 오냐면 공급 과잉으로 와요. 왜? 우리가 2022년을 지나면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고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 6월 이전에 다주택자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다 조사하겠다는데 뭐. 안 나오면 다 조사해서 다 뭘 하겠다. 세금 매기겠다는데 뭐. 그 사모펀드 했던 거 법인은 거기다 사모펀드형이에요. 사모펀드 했던 거나 아니면 개인이 펀드를 했던 뭐 했던 간에 법인은 더
많은 유형까지 걸려요. 법인 유형까지 걸리면 형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법인했던 분들은 지금 그 법인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이거는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을 빼서 잘못하면 공금유형이 걸려요. 법인 그 공금,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건 내가 1인 주주지만 그 법인에서 돈 뺀다는 자체가 유형이 되죠. 유형이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시간과 수익률을 따졌을 때 금방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강남에 그때 당시 똘똘한 한 채 사서 금액이 올라간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결과적인 건 뭐가 있죠? 부동산은 팔고 나서 내가 수익이 얼마냐는 매각 후에 매각 후. 매각 후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거는 투자로 보기는 어려워. 내가 사서 산 거는 좋은 투자긴 하죠. 투자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투자라는 거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1가구 4주택을 해서 아니면 법인으로 투자해서 남는 거를 얘기하죠. 그 남는 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수익률이죠. 사서 팔고 남고 해야 또 다른 걸 쓸 거 아니에요. 난 1가구 1주택인데 강남에 있어. 그분들은 투자를 하신 거긴 하지만 소극적 투자죠. 소극적으로 나는 1가구 1주택이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1가구 몇 주택씩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투자해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니까 모르겠지만 결론이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그런 재개발 쪽에 1+1을 사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좀 많이 어차피 그거는 법적으로도 1+1을 샀을 때 강남에 집 한 채 사서 몇십억씩 주고 사시는 것보다는 1+1을 사서 들어가시는 게 1가구 2주택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가 되잖아요. 합리적인 주택 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주택 보유, 어쩔 수 없는 주택 보유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미분양이 한참일 때 5년간 해서 보유를 하면 뭐가 돼요? 양도 차익이 평생 비과세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집을 많이 사라거든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안 사죠. 그리고 뒤에 가서 욕 딥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나 사지. 나도 샀어요 그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욕 딥다 얻어 먹었는데 그때 샀던 분들은 근데 참 이상한 건 잘 된 사람은 저한테 잘 안 와요. 안 된 사람은 와서 욕을 해요. 참 한국 사람 나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강사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특히 이제 잘 된 분들은 저한테 커피 사주고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안 된 분들은 와서 뒤에서 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 아니면 또 2주 단위 안에 내가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돼요. 최소한. 내가 지금 투자를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면 집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할 거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이 계속 강화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근데 2달 전, 한 달 전, 뭐 석 달 전에 얘기 들은 거, 강의 들은 걸 갖고 지금 적용을 해.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조금 보류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보류하라. 시간적인 거로 봤을 때는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가장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지금도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매도 매수 타이밍이 있는데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있었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걸 보면 내년까지 2021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상반기까지 내년 뭐 6월 이전까지는 등락폭이 굉장히 이렇게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지역마다도 굉장히 심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론을 굉장히 많이 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낙관론을 굉장히 필 거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3040에서 질문이 와요. 실거주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또 신혼이니까 아파트에서 꼭 이쁜 데 살아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신혼 때 재개발지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애 낳고 나면 굉장히 좋은 데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참 답답한 게 그런, 물어보질 않아요. 꼭 하면 뭐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여기 어때요? 물어봐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사놓고 여기 어때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사놓고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잘했다 그래야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금리는 어쨌든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라는 거는 지금 현대 안 좋은 경제 상황이나 안 좋은 코로나 지금 이 사태 이후, 그러면 최소한 2021년 하반기, 2022년 정도를 놓고 부동산을 지금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래도 강남이 낫잖아. 강남 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세금이라는 거가 줄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하면 강남이 9억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9억. 강북이, 동북권이 9억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거예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9억이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이죠. 종부세 기준은 9억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 지역이 9억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얘기죠. 종부세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나옵니다. 종부세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종부세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 종부세는 우리가 보유세죠. 자, 종부세를 올리는 거가 공시지가예요. 자, 공시지가는 매년 우리가 올라가서 언제? 2022년까지 현 실거래가의 85%까지 올린대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자주 봐야 되는 게 모든 기관이 지금 이제 통합되고 그동안은 청약제도나 이런 걸 다 어디서 했어요? 국민은행이나 이런데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던 거를 지금은 어떤 걸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통합기관을 만들었죠. 어떤 거?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의 가격. 그럼 한국감정원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정부의 영향. 정부 정책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 위에 부서가 있죠. 처가 있고 부가 있고 청이 있고 원인데 그거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죠. 자기가 안 잘리려면 해야죠. 한국감정원에서 시가에 거래가라고 하죠. 거래가의 85%까지 올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에 있는 거에 85%까지 올라가면요. 종부세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잘못하면 1년에 5천만, 집 한 채 갖고 있어서 1년에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씩을 내야 돼요. 1년에 5천만 원을 내면요. 애지간히 돈을 벌어가지고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못 가지고 있죠. 못 가지고 있죠. 5천만 원 월급 받기도 힘든데 5천만 원을 종부세가 5천만 원 내면 뭐가 올라가요? 종부세를 그렇게 5천만 원 넘게 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게 의료보험이 올라가죠. 의료보험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건 신고제가 돼가지고 거래세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종합소득세 올라갑니다. 이게 내년 2021년 6월부터예요. 6월부터 신고제가 들어가면 방장에 뭐가 돼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지금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다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임대사업자는 다 몽땅 여기가 다 걸려요. 몽땅. 종합소득세, 종소세 내야 됩니다.
종소세를 내야 되고 의료보험 종소세. 그죠? 이게 같이 무지하게 올라가죠. 올라가게 돼요. 특히 종소세를 내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근로소득하고 합쳐지거나 이게 다 합쳐져요. 합쳐지게 되면 자기 재산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걸 불성실 거래한다.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원. 자금 출처 증여. 자금 출처 탈세. 그리고 형사적 고발. 고발이 아니고 뭐가 돼요? 직접적으로 수사가 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부동산 거래원이 굉장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걸 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승은 하는데 상승하는 거에 대한 거 투자를 여태까지 좋은 시기는 어느 정도 이 시기 지나면 또 투자하기 어려워져요. 마찬가지고. 그런데 투자하기 어렵다고 해서 과거에 쉬웠었는데 이것만 하고 투자를 안 할 거냐?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똑같이 안 했어요. 쉬워도 안 했다고. 투자를 아주 쉬워도 안 했어요. 누굴 뭐라 그럴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요 몇 년간 부동산 올라간 거 3040들은 지금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정부가 잘못했죠. 근데 뻔히 보이는 부동산 올라가는 가격이나 이런 거를 자기 멋대로 자기 사는 대로 편한 대로만 사는 거죠. 안 했잖아. 물론 정부가 많은 정책적 오류가 있었죠. 정부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 정부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한 거죠. 어찌됐든. 상당히 많이. 이것도 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두 가지 다. 수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뭐 준조세. 계속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는 계속 왜? 무한정으로 올리거든요. 무한정으로.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직장 다니고 있다 할더라도 임대를 만약에 놨다 그러면 임대에 대한 게 당연히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올라가요? 그 의료보험에 직장 수가도 있지만 뭐가 올라가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낸 거에 대한 게 의료보험에 반드시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된다. 왜? 의료보험은 점점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의료보험을 사회복지제냐가 계속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법인이나 이런 데서 띄울 수도 없어요. 그럼 뭐에서 띄어?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한테 띄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이. 그러면 1년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가 되는 거냐? 대략 30억짜리를 했을 때 대략 한 6,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1년에 내는 세금만 6,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85%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보유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 보유에 대한 걸 팔면 어떻게 되느냐? 9억 이상은 다 뭐예요? 비과세가 없죠. 9억 이상은 비과세 없어요.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 이상은 비과세 없어요. 이것도 낮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아까도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9억 이상인데 이거를 9억 이상에서도 9억 기준이죠. 9억 기준이에요. 9억 기준에서 이거를 지금 3억이나 6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많아요. 공시지가 6억 이상은 비과세죠. 비과세. 이걸 낮출 가능성이 많아요. 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푼 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동안 나가는 거나 국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증세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증세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율이나 두 가지를 크게 고쳐야 돼요. 증세를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증세는 두 가지를 고쳐야 돼요. 개인에 대한 거. 개인소득이죠.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래서 두 가지가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VAT죠. 부가세. 이게 정부가 가장 크게 걷는 세금이죠. 개인이 내는 거면 개인 소득세고 법인이 내는 건 법인세. 지금 1억 이하, 2억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22%, 20% 이상. 여기는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 소득세는 1,000만 원 끊고 4천만 원 끊고 8천만 원 끊고 이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1억 2천 끊고 뭐 1억 5천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점점 소득이 굉장히 세지죠. 점점 세집니다. 앞으로도 점점 그러면 세금은 많이 내. 그 종합소득세나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일반 사업자도 개인하고 똑같으니까 일반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개인 소득이나 일반 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거를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더라. 맞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강남의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가 금액이 그러니까 큰 금액에서 큰 금액 올라가는 건 돈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남는 거. 많이 남죠.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지역을 얘기하면 뭐가 됐어요? 지역 계급화가 이미 끝났어요. 지역 계급화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역 계급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한 15년 전, 10년 전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차량을 보면 차량에는 옛날 차량 넘버에 지역이 들어갔어. 지역. 강남 지역, 대구 지역, 인천 지역, 서울 지역, 뭐 어느 지역마다 다 그 차량 넘버에 지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서 어디에 사는 지역이네라고 그 표시가 다 됐었어요. 그 바람에 뭐가 있었어요?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번호판을 다 바꿨죠. 번호판을 남바로 다 바꿨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 계급화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이제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자 젊은 사람이 모임에 나갔어요. 너 어디 사니? 했더니 어디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쪽 의정부 지나서 양주옥정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강남에 살아 또 한 사람은 청담동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청담동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죠. 어머니 세대도 똑같아요. 어머니 세대 모임을 나갔어요. 대학 동창 모임을 나가든지 아니면 모임을 나갔어요. 모임을 나갔는데 그때 당시 잘 나가고 뭐 했던 사람이 너 어디 사니 물어봤어요. 인천 검단에 사는데 그래? 좋은 데 사네? 공기 맑은 데 사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강남 사네? 그러면 쟤하고 좀 전화번호도 가까이 주고 좀 가까워져야 되겠는데 청담동 사네? 일단 사모님이네. 청담동은 빌라도 얼마 하는지를 모르면서 일단 다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빌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그 사람들이 청담동 산다고 얘기를 해요. 강남구청역이라고 있어요. 7호선에 강남구청역을 가면 사거리를 놓고 여기 4개가 그러니까 동이 4개 동이 다 달라요. 거기에 근데 사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그쪽 근방에 살면 논현동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삼성동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청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담동이라고. 자, 우리가 그런 거는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죠. 분당에 사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너 어디 사니? 분당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남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못 사나? 이렇게 하는데 분당에 살아요? 그럼 강남 밑이고 천당 밑이라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죠. 우리가 일산에 살아요도 우리가 얘기하면 고양시에 살아요. 고양 그러면 뭔가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일산에 산다 그러면 뭐 그런 데로 사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지역 계급화가 지금은 완전히 계급화가 달라지죠. 옛날에는 차로 구분을 많이 했어요. 차량으로. 그래서 차량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제가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량은 뭐 외제차가 타고 다니면 잘 나가나.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외제차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요즘은 뭐 집 대신에 차를 먼저 구입하는 애들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뭐 그렇게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 가지고 더 잘 사나 못 사나를 잘 안 따지죠. 뭐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죠. 저쪽 검단에 사는 친구가 벤츠를 몰면 아유 쟤는 뭐 하면서 뒤로 가서는 씁쓸하게 생각하죠. 뭐 그 친구가 능력이 되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강남에 사는 애가 우리가 얘기하면 다 떨어지는 어떤 뭐 구형차를 몰고 오면 야 쟤는 집도 좋은데 저렇게 전략 정신까지가 있네. 그렇지. 좋게 보이는 거죠, 좋게. 이게 이제 지역의 계급화. 이게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건 미국에 오래전에 들었던 뭐 비버리 힐즈나 뭐 맨하튼에 어디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부유촌에 사는 거고 어디 좀 떨어진 동네 산다 그러면 거기 할렘가 뭐 아주 쓰레기 동네 뭐 이렇게 얘기. 우리도 지금 우리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극명하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서초동 어디 산다 그러면 집만 얼마야. 전세 살아도 거기는 얼마 살아야 되고 최소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계급화가 심화될 거다라는 거죠. 심화될 거다. 어떤 걸로 더 심화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계급화가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급화가 이루어진 거는 실질적으로는 IMF라고 얘기해요. IMF 때 집을 가지고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계급화가 이루어졌어요. 계급화가 있고 없고로 계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뭐를 한 거예요? 10년 전에 이제 강남 사는 것과 강북 사는 것에 대한 계급화가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동에 사느냐가 이제 또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동에 사느냐. 자, 지금 이런 거가 뭐냐면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느 동에 사느냐, 올라 있는 데 사는 거는 투자 가치로서 좋아요. 투자 가치로 좋죠. 그러나 가치로 좋지만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서 뭐를 하는 경우 지역 상승에 대한 걸 누리는 거가 있죠. 그런데 뭐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은 낮아지죠. 분모 개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면 내가 분자가 아무리 커져도 10억 들어갔는데 4억 올라서 40% 오른 거죠. 근데 거기 세금 내고 나면 없는 거죠. 없죠. 자, 우리가 똑같은 거죠. 10억 가지고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은 한 20억 들어가야 10억 올랐다고 생각하자고요. 20억 들어가서 강북에 애지간한 걸 샀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북이 또 하나를 리드해요.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지금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과거 거도 있지만 그렇게 났던 가장 큰 이유는 강북하고 강남이 가격 차이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강남이 계속 재건축에 사회적인 거로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강남이 지금까지는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계속 올해까지도 지금 강남이 계속 가격을 이끌고 나가는 게 뭐예요?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재건축을 하면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더 좋은 것들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가격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때는 강북 쪽이 계속 재개발이, 강남의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제초안이나 이런 게 걸려서 쉽지가 않아져요. 제초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걸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게 좀씩 늦어져. 그런데 뭐는 강북의 재개발은 지금 규제가 없어요. 단지 뭐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만 있을 뿐이지 다른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강북에 있는 쪽은 계속 변화를 해나간다라는 거죠. 해나간다. 지금 가격 차이를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 가격 차이가 났던 거가 앞으로 계속 가격이 강남은 정체가 될 거고 강북, 동북권 쪽, 특히 동북권 쪽은 재개발이 되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가격은 어때요? 격차는 줄어들지, 같아진다. 이건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같아진다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느 정도까지는 비율이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강남이 올라가는 비율만큼 강북은 어느 비율까지? 최소한 3분의 2 비율까지는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왜?
강북이 뭐를 하니까?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뭐 100%를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3분의 2 수준까지는 따라 올라갈 거다. 4분의 3 수준까지는 따라갈 거다. 왜? 강북의 신축 아파트와 강남의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4분의 3 수준까지는 5분의 3 수준까지는 따라갈 거다. 기본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없다? 강북은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북은 더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강북의 기본적인 가격 차이가 있어서 더 할 거다라는 거가 기본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통호재. 여태까지 제일 많은 게 일자리가 많았던 쪽으로 지금 직장이죠, 직장. 직장이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거예요? 그쪽에 가까이 살고 싶은 거죠. 가장 큰 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죠.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몇 가지 크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걸로 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바뀌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많이 바뀐 게 AI. AI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급속하게.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얘기하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거가 굉장히 많이 선점을 하죠. 지금 결국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 때문에 미래 선점 사업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가 영국을 얘기를 해요. 영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1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1차 산업혁명 영국이 뭘 원동기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되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대영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하면서 뭐가 됐어요? 대영 제국이 됐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서쪽으로 비행기를 날아가면서 동남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서쪽으로 날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으로 날아가죠. 서쪽으로 날아가면서 우리는 어디 간다 그래요? 동남아 간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모든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이 영국에서 봤을 땐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쪽 서남아인데 우리 쪽에서는 서남아예요. 서남아인데 영국이 동남아니까 우리나라도 동남아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동남아가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그런 것까지를 해서 했어요. 2차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라고들 많이 해요. 전기. 자, 1차에서는 대량 생산이 원동기라는 어마어마한 기계가 내 공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2차는 전기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한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뭐예요? 전기선만 깔면 돼. 그러니까 다양한 공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동기를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원동기를 안 넣어도 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지역 활성화가 무지하게 되는 거죠. 이 전기를 했던 게 미국이죠. 미국이 주도를 했어요. 3차가 IT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IT나 이런 것 거기다가 뭐를 줘요? 구글 뭐 다. 우리 핸드폰은 만들지만은 우리가 나름 그거는 없죠. IT가 해서 인터넷 세상이 돼서 이것도 미국이 지금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죠. (4차가) AI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미국이 장악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덤벼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야? 틱톡이니 뭐니 다 이상한 명목을 갖다 붙여서 쓰지 말아라. 하웨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국내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본적으로 10억이 넘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데이터를 모아도 충분하게 뭔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인구수에서 줄어드는 거고, 미국 해봐야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AI 쪽에서 미국이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에 다 포함돼서 지금 주도권 싸움, 미래를 위한, 이걸 모르겠느냐는 거죠. 미래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 어느 걸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문화권을 다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때 잘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IT를 잘한 거죠. IT를 잘했어요. IT를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보면 그때 당시 김대중 정권 당시 그 배순호라는 대우전자 사장이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전국에 전기통신부라는 게 있어서 전국에 뭐를 까는 광캡을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광캡을 다 깔고 우리나라가 문맹률.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 못 쓰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영어 말만 할 줄 알지 영어 못 읽는 애들, 뭐 글도 못 쓰는 애들 많은데 우리가 세계에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더 높을 거야 아마. 우리가 글 못 읽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한 10년 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은 2개국 이상이 되는 나라가 될 거고 지금 뭐 너무 다양한 언어를 막 쓰니까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태인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더 이제 그런 쪽에는 더 이제 최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생들도 글을 다 읽고 다 글이 다 되잖아요. 글이 읽는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다 된다는,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 글로 하는 시대는 다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AI 이때 우리가 성공한 거고 이때 우리가 뭐예요? 반도체나 여러 가지들을 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어찌됐든 뭐 중간 이상만 가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로봇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거 되지 않겠느냐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AI가 급속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재택근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재택근무라는 게 활성화된다는 건 뭐를 나누냐면 출퇴근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는 뭐가 돼요? 거리의 한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만 하고 바뀌는 걸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만 바꾸는 걸로 나오고. 또 하나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택근무가 하는 게 평수의 변화예요. 평형의. 자, 우리가 주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주거 공간에서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5구가 인기였어요. 5구가 과거 몇 년 동안 서울을 해서 5구가 최고 인기였어요. 5구가 최고 인기였는데 뭐가 된 거예요? 바뀌었죠. 이제 5구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얘 방 하나, 나도 방 하나, 우리 애들 각자 조그만 거 방 하나 해서 방 4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이 큰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져요. 얘들하고 놀아야 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평형에 따른 게 달라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때부터 22년, 24년, 26년, 28년, 30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의 곡선을 이런 식으로 봤다 그러면 평형대 투자해서 평형대는 그럼 어느 걸 투자할 거냐라는 거죠. 평형대는 과거는 25평형이 좋았다. 25평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30평대는 급격한 상승을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점점 다시 평형대가 최소한 84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돈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84를 사더라도 좀 큰 걸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택근무라는 게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무 공간이 필요해지는 거. 노트북이 필요해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들 흘러가요. 지금 앞으로 2, 3년간, 4, 5년간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문화나 이런 것들 파라다임이 바뀐다 그래요. 파라다임이 바뀐다. 모든 문화가 다 바뀐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라는 기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 2022년이 지나고 나면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올 거냐? 물론 오긴 올 거예요. 그러나 또 마스크를 언젠가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없어지는, 그리고 몇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소규모로 모이게 되는, 대규모로 모여서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렇게 대형 강의실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몇 사람만 모이고 소규모로 모여서 강의하고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점점 불리해지는 시대고, 젊은 세대 3040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점점 유리한 시대, 그러니까 컴퓨터에 친숙한 애들한테는 점점 유리한, 그런 투자에도 유리한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에 따른 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거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GTX ABC 노선이 된다는 거는 위성 도시를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거를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축시키다 보면 서울 애지간한데 중심에 살지 않은 이상은 밖으로 나가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낫다라는 얘기의 제일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물론 동남권이죠. 물론 동남권이지 뭐. 3기 신도시 대표적인 게 과천, 그다음에 인천 계양, 그다음에 왕숙, 그다음에 저쪽 창릉 뭐 이렇게 하남, 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남권이 제일 좋죠. 과천이 좋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그런 거지. 과천이 좋지 왜 안 좋아? 말이 안 되니. 그다음 교남지구 좋지 당연히. 좋죠. 좋아요. 그런데 거기도 괜찮지만 투자에서는 지금 뭐 우리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교남지구 같은 경우나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거기 서로 막 유장전입 해놓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지금 인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창릉이나 왕숙도 가야지. 계양은 조금 떨어집니다. 계양은 직접적으로 전철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곡소사선은 들어가는데 거기가 전철을 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포공항까지는 연결이 돼요. 대곡소사선이 공사가 완결이 돼서 대곡소선,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와서 서울에 오려면 김포공항으로 올라와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타거나 5호선을 타거나 이렇게 타고서 넘어가야 되는, 공항철도를 타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점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단 사는 거 입장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 거는 일단 뭐 동남권 쪽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과천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산지구,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당연히 왕숙지구나 뭐 창릉지구. 왕숙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건 뒤에 가서도. 자, 이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까지 와 있어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거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와 있다. 이거는 어느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롤 모델은 항상 똑같이 존재해요. 이 롤 모델은. 자, 이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수 위축의 매출 감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상가의 하락, 몰락이 가져요. 상가의 몰락.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몰락은 아니고요. 상가가 몰락한다는 건 뭐 중심이나 이게 어떤 거하고도 문제가 되냐면 상권이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권을 얘기할 때 직장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장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아침은 안 먹지만 아침 해장국, 점심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그다음에 저녁에 회식 아니면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가 이제 직장인 상권. 그래서 거기가 대부분 비싸죠. 그런 가게 자리들이 대부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활발하고 비싸지는 않지만은 24시간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에 24시간 놀 수 있는 친구들은 20세대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이죠. 대학생은 24시간 놀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냐 건대상권, 홍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가족 상권, 가족들끼리 가서 먹는 거. 가족 상권에 아침 식사합니다. 안 돼요. 자, 주말 아침에는 사람이 가요. 근데 일반 신도시에도 아침 하는 데가 드물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로 강남에 가면 휴일날 아침 식사 먹기 힘들어요. 안 열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데 강남 상권 가서 아침 식사하러 가면 문 연 데가 별로 없어요. 한참 뒤져야 해요. 특히 여의도 가면 아침을 안 해. 금요일날 다 저녁 먹고 다 빠져버려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 일요일날은 가면 여의도 상권에 가서 아침 먹기 진짜 힘들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가 이거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직장인들이 안 나가는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 상권 쪽은 발전이 되는데 어느 쪽? 직장 상권의 옛날에 집합 상권이라고 하는 데들은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가게세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죠. 젠트리피케이션도 해야 되지만 어떻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여기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너지지 못하게 나머지는 이게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면 유동성 부족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경매, 주택까지 지금까지는 뭐가 가게까지는 무너진 거예요. 가게까지는 상권까지 하고 가게까지는 무너졌는데 뭐가 안 무너진 거예요? 아직까지 주택까지는 견디는 힘이 있죠. 그분들이 주택은 잡아야지. 최소한 뭐를 하더라도 주택은 잡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주택이자나 이런 것도 지금 연체나 이런 거를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